네, 이슈플로 시간입니다. 지난밤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닐 카시카르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이 닐 카시카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FMC에서도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연준 19명의 위원들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연은 총재들 중 한 명인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다양한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역할을 닐 카시카르가 대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투표권을 반납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7%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됐던 사람인데요. 올해 새로운 투표권 멤버가 된 닐 카시카르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간 고금리 상태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온 사람입니다. 한편 닐 카시카르 연은 총재는 이번 F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2% 수준보다 현재가 2배가량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CPI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면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들 속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살짝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꾸준히 둔화세를 지속을 한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인터뷰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카시카르는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카시카르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간밤에 은행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늘 카시카르는 자산이 1천억 달러가 넘는 중견 은행들에게 더 강한 자본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은행들도 더 많은 고정 자본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은행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간밤에 은행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카시카르의 발언들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달 말에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힌트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잭슨홀 미팅과 다음 FMC에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이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매파 본색 연준 9월 FMC 전망은인데요. 9월 FMC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분석을 해나가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그러니까 이사들 말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은 총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파 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크게 이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파의 흐름은 어떤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 한 달 쉬고 9월 달에 열릴 FOMC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 김영일 전문가께서 예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간밤에 7월 의사록 발표가 나왔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9월은 어떨지라는 걸로 연결을 해 주실 건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FOMC 때는 금리가 동결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동결이라고 지금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중립이죠, 거의. 두 번째 플로우는 시장에 계속되는 위험 요소들 어떤 것들이 이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었을 때에 관련된 투자 전략, 좀 매크로한 그런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 의사록이 나오면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9월 달에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의사록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의견이 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도한 긴축이 될 수가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상황 보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조금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5.5%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는 이제 슬슬 이 너무 높은 금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드디어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인식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보는데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기는 하되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연내 결국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이제 여전히 높다라고 또 일부 인사들은 이야기를 한 거죠.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수치 자체를 2%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아니죠. 3%대에서 최근에 또 이 CPI가 0.2% 반등을 했기 때문에 3%의 벽이 상당히 이제 두텁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은 상당히 또 경제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또 반등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CPI가 3%를 뚫어낸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벽이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준은 그동안에 워낙에 이 2%대의 물가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는 연이어 나오는 악재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이야기했었던 중국발 악재에다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됐는데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 이 부담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시장은 또 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섹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플로우 때 긍정적이었던 섹터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CME 패드워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 후반에서 90% 사이, 그리고 금리 인상, 이제 9월 때 올릴 가능성은 한 10%에서 13% 사이로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더 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험 요소들이라고 딱 뽑아주셨는데 어떤 거 볼까요? 역시나 이제 위험 요소다라고 할 만한 건 일단은 중국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발 악재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한폭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시한폭탄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글로벌적인 악재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역시나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부동산 상황,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중국의 GDP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연속적으로 이 디폴트가 한 기업이 나오게 되면 또 연속적으로 또 디폴트 이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 중국이 청년 실업자에 대해서 또 발표를 안 했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니까 2명 중 1명꼴로 지금 청년 실업자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국발 악재가 지속성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여전히 2%대의 이 CPI 지수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 뭐 고용 지표들이라든지 혹은 뭐 소비 지표, 뭐 산업 생산 지표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지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그대로 다 나타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매매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이제 초전도체가 또 일제히 다 급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또 관련 종목들이 다 하한가를 가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초전도체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면서 시장이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주도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초전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선암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대금이 약 2,300억 정도 되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거래 대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워낙에 이제 많이 빨아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 주도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빠져나갈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지 새롭게 어느 정도 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주로 활약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반도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등등 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특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급이 빠지는 것 없이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자리를 잡고 그대로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는 약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2차 전지는 수급이 많이 빠져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를 하락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힘만 받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가 다음 주도주 역할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 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밑꼬리를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그대로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적인 어떤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닥까지 잡아주고 다시 한번 수급까지 또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도주의 역할을 굉장히 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을 봤을 때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지고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수급이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반도체 쪽에는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만간에 반드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가 사야 될 종목군들 중에 반드시 최우선 후보로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를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실전 투자로 연결되는 흐름, 제가 형일 전문가 설명을 들을 때마다 살짝 기대를 안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라고 하니까 또 여기로 확 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워낙에 이제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뭐 중국발 악재라든지 뭐 이제 의사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이번 주는 악재를 반영하는 한 주가 결국에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쉬어가는 구간에 또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초전도체였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장세가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악재를 반영하는 한 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또 뭘 사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초전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순환이 다 돌았으니까 새롭게 순환이 올 만한 섹터군들이 어딘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서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또 다음 주에 돌 거니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디인지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보니까 반도체가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점. 그러면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지면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반드시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까지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